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수 흐름은 좀 아쉬움이 좀 남기는 했죠.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가 좀 살렸던 흐름이고, 코스닥은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지만 좀 후장에 좀 밀렸던 거. 이거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돌발 악재 뭐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 지금 지수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인데요. 자, 지난번에 나와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시장에 있던 악재,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잡음들, 뭐 당장 사라질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수대가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관론이 막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코스피가 뭐 1,800을 가느니 1,700까지 떨어질 것이 1,600까지 떨어질 것이니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3일 동안 전강 후약을 보였지만 오늘 또 진정이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코스닥도 지금 3일째 전강 후약. 뭐 사실 지수로 따져보면 한 요 정도에 이제 지금 갖춰져 있는 건데, 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웨이 쇼크가 있는데요. 이거에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중 무역 협상 점검과 함께 향후 전망, 그 다음에 화웨이 쇼크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주제를 좀 삼아봤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5월 9일에서 10일 미중 고위급 협상이 이제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은 곧바로 2천억 달러 규모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를 했고요.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제품에 대해서 5에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초까지는 양쪽 모두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요거는 3,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써먹을 카드로 이제 놔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G20에서 시진핑을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거래 금지 카드를 꺼내서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도 그다음에 여기에 뭐 퀄컴이나 인텔, 브로드컴 뭐 모두 화웨이와 거래 중단하는 것을 동참하는 이런 소식들이 사실 시장의 악재가 되었던 거, 물론 뭐 미국장이 더 악재가 되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은 히토류 수출, 자, 뭐 미국도 히토류를 뭐 생산해낼 수는 있지만 중국과 같은 어떤 뭐 품질을 고품질의 히토류 또는 뭐 대량 생산하기에는 뭐 당장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수석은 이거를 다시 대응 카드로 이제 꺼내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오늘 시장까지 대부분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빠르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사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거죠. 한쪽에서는 계속 뭐 보복에 또 관세 정쟁, 또 이 무역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또 이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좀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목이 되는 건 이런 거였죠. 악재가 호재로 둔갑한 것이 되겠죠. 이번 화웨이 쇼크가 오히려 삼성전자나 오늘 LG전자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은 당장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감기 걸리신 것처럼 또는 뭐 만성 뭐 피로라든지 이런 거 닮고 가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악재라는 것은 처음에 가령 강도가 100톤이라는 악재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 굉장히 세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점차 시장과 또 종목 주저앉으면서요, 떨어지면 이 영향력이 좀 주저앉게 됩니다. 50톤으로 줄어들고 또는 그 다음엔 20톤으로 줄어들고, 악재는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이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요, 외국인들이 오늘 오래간만에 삼성전자를 대규모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장중에 한 4% 넘게 이렇게 좀 올랐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를 조금 지켜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당장 아마 이 파이발 악재가 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당장 영향력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방어하고 있는,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서 연계되는 부품주라든지 또 낙폭과대 부품주들, 분명히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래서 뭐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뭐 대형주 섹터에서 또는 코스닥의 부품주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품주, 잠시 뒤에 한 종목은 또 따로 뒷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LG전자. LG전자는 올해 초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해서 또 그리고 2018년도 계속 주저앉았던 종목인데, 올해 2019년도는 턴어라운드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가전이나 TV 모두 다 좋다는 거예요. 전장 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 전장 쪽은 흑자로 돌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모두 다 좋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부진한 거는 유일하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이번 파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한 22%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파웨이는 한 16%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 반사익 또 LG전자가 또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좀 좋았던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LG전자는 이렇게 이번에 급락장에 사실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최대 한 6만 원 후반 정도, 그러니까 한 6만 한 7, 8천 원 정도 수준에서 대략 한 7만 원 초반 정도, 요 정도에서 이번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장세 여파로 해서 박스권이 살짝 주저앉았지만 121선 살짝 이탈했지만 여전히 대형주 쪽에서는 좀 매력 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고요. 그러면 LG전자가 있으면 또 관련한, 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는 뭐 중국에서 뭐 이런 분쟁이 이루어지면 애플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애플 관련해서 또 LG전자 관련해서 부품주 하나씩, 또 삼성 관련해서 하나, 이따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 중요한 내용 하나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시장 얘기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뭐 1년 동안 1년 주식하신 분도 있고 10년 주식하신 분들도 있고 뭐 15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최근 한 5, 6년 주식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 장이 제일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작년에는 또 작년 나름대로 어려웠고요. 재작년에도 이런 급락장이 다 있었거든요. 항상 그때는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참고 있었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내가 그 공포의 절정일 때 주식을 좀 싸게 사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손실이 좀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저가 매수의 기회. 늘 매년 한 번씩은 시장의 어떤 출렁임, 급락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그 급락 장세에서 레버리지 존을 설정해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버리자. 레버리지 존, 그러니까 가격 하나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격 구간에, 그러니까 지수의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수의 존을 설정해놓고 이에 따른 전략을 만들어보자라는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급락 장세와 악재와의 관계. 그죠? 자, 모든 급락 장세에서 대형 악재들은 다가오는 모습, 얼굴은 모두 다르다. 금리로 올 때도 있고요. 뭐 과거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돼서 올 때도 있고, 뭐 브렉시트 또는 뭐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축소한다. 또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여러 가지 악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돌발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매도세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급락시키고 또 공포 구간을 만들고 또 투매도 만들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투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패닝의 절정을 만들게 하고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시요. 자, 그런 공포를 만들고요. 그 과정에 어떤 흐름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이 패닉의 절정 구간에서는 항상 바닥이 만들어지고 악재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인다. 자,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포가 갑자기 급락을 만들고 공포의 절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오는, 그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았다. 그죠? 그래서 이 공포의 절정을 만들 때, 그럴 때는 바닥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그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아요. 아마 미중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딜이 이루어지면서 타결이 됐어, 다 해결이 됐어, 절대 이렇게 될 일은 없고요. 악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반전하게 돼 있거든요. 영향력이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드는 어떤 과정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공포가 극에 달하고 또 시장에 어떤 급락세가 만들어지고 하면 레버리지 존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죠? 지수 레버리지를 공략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투매를 좀 버티든, 또는 투매에 위기가 어떤 공포의 절정이 왔을 때 그 투매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이런 방법으로 삼을 수 있고요. 또는 이 지수존을 설정하면 이 지수대는 내가 버티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전략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는 거래소 코스닥에서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건 이제 코스피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때는 1년 동안 주저앉았죠. 그리고 2009년부터 2년 동안 올렸습니다. 1년 주저앉고 2년 올랐습니다. 그죠? 이때는 시스템이 붕괴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낙폭이 컸어요. 자,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11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요때예요. 요때는 어떤 시점이었냐면, 요때도 굉장히 이거 기억하실 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도 자,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초반에서, 그죠? 1700선 살짝 깨는 이런 흐름까지 보여줬거든요. 이때는 뭐였냐?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다. 그 충격이, 그래서 아마 그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사실 그 이후에 반전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한번 보시죠. 2012년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럴 때도 있죠. 여기는 이제 왜 떨어졌을까요? 물론 여기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 10% 폭에서 이제 끝났어요. 대부분 폭락이 나오고 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하락폭이 마이너스, 짧게는 10, 좀 크게는 마이너스 한 15%. 그죠? 그죠? 작년에 1년 동안 떨어진 거 이거 예외적으로 보시고, 그 전에는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주저앉았을 때는 늘 10에서 15%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그리스 부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2013년도 여기. 요때는 지수가 2000선에서 180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폭락을 했죠. 대략 한 10%좀 넘게, 한 12%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자, 요거는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바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공포했죠. 굉장히 공포스러웠고요. 마찬가지죠. 하지만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이후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한번 볼까요? 2014년도, 2014년도에서 2015년. 자, 요거 한번 보시죠. 2015년 보시죠, 한번. 자, 2015년도에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한 8월 달이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요때는 뭐였냐?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때는 지수가 얼마였냐면 한 2000 중반, 또 2100, 거기서 얼마 180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공포스러웠죠. 공포의 어떤 절정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반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여기 2016년도, 이때도 시장이 급락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반전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뭐 더 올랐고요. 작년에 우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로 해갖고 작년 10월 달 한 달 동안 이렇게 폭락을 보였는데 자, 우리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어디가 저점이 될지 정확하게 찝어낸다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틀리더라도 저점 존에 대한 설정은 필요하다. 그 자리가 어디냐? 기본적으로 1990, 2000, 한 5, 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폭으로 따져보면 뭐 사실 한 뭐 10%폭 안쪽이에요. 지수로 따져보면 한 5%폭 안쪽이.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이 저는 이번 저점 정도를 한번 일단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건 뭐냐? 기존의 악재는 없어지진 않았다. 다만 시장이 빠지면서 그죠? 영향을 받으면서 중요한 건 악재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1월 달에도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레버리지가 좋은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쪽에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제 11,000원에서 뭐 예를 들어 11,700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1,500원에서 11,000원 뭐 5, 600원 라인이라든지 한 요 정도 폭을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존을 잡고 그 윗단은 이제 여기 설정하는 거 왜냐하면 늘 떨어질 때는 뭐 시장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항상 시장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극단적인 절정도 이 안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보유를 하면서 가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저가 매수, 종포의 절정이 만들어진 이런 구간, 이 지수대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다시 그죠?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고 지수 레버리지는 어떻게 합니까? 빠지게 되면 저가 매수를 좀 나눠서 하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것이다. 왜?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 아무런 악재, 뭐 호재가 없는 것 같지만 가격이 싸지는 것만큼 저가 매력이 생기는 것만큼 좋은 재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악재라는 것은 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종목이나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해서 어느 절정에 오면 더 이상 영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반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최근 시장이 상당히 좀 비관적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도의 절정에 근접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서 차근히 레버리지 좋은 설정해드린 제가 오늘 카카오 그 뭐죠? 노란토 친구 게시판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왔는데 이 레버리지 존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낙폭 과대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추세 흐름을 조금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급반전을 보일 때는 낙폭 과대주들이 더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고 추세 흐름 탄 종목군들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내용은요. 제가 오늘 그 노란톡 친구분들 거기에 낙폭 과대주들, 낙폭이 너무 심한 것들, 그 다음에 추세 흐름을 좀 타는 종목들 좀 선별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좀 한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점검 좀 드리면서 하반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반기 상반기에서 하반기 지나가면서 아마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하죠. 아마 그 이전 직전 그러니까 한 6월 정도부터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드려보면 네.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판이 있으면요. 지난번에는 이쪽에서 동쪽 끝에까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까지. 자, 이거는 사실은 협상을 빨리 진행을 하자, 그죠? 교착 상태에 있는데, 그죠? 우리가 뒤순위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 하지만 앞순위로 나와서 자, 더 이상 끌지 말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것도 신뢰를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남겨두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재선 카드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6월 하순에 청와대가 바로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것이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또 우리도
또 미국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겠죠. 자, 너희들 문제 이제 협의하러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던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개성공단 폐쇄 3년 만에 첫 기업인들 방북이 승인이 되었다. 자, 요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국과도 지난번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왔을 때 저는 협의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거에 대한 협의도 있었겠지만 식량 지원, 그 다음에 개성공단, 그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대북 식량 지원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재미난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조선신보통에서 협상의 관건은 선핵 포기를, 미국의 선핵 포기를 철회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용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바꾸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연내 3차 북미회담이 안 열리면 핵이나 ICBM 실험 중단 유지를 하는 것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 이거는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올해 2019년 또 내년도 2020년까지 한 2차례 정도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네, 요거 한번 보죠. 제가 볼 때는 슬슬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해서요.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 이 자리는 2020년 11월이 되겠죠. 요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그저 의미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올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여기 6월 정도 방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 그 다음에 올 9월 정도. 9월은 뭐냐면 선거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내년 1월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아마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모멘텀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란은 오바마 대통령의 작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북핵 문제하고 미중 무역 협상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금 이 시간이 뒤로 갈수록 합의점을 찾아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부터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북 경협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지금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나 이런 것처럼 뭐 수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부터 한번 간단히 몇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난티 주가는 자, 오늘은 양매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월 한 달 동안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경협주들 크게 부담 없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저는 뭐 대북 특사든 뭐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뭐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에 움직였던 애들 보면 뭐 식량 지원 관련해서 비료나 뭐 이런 관련한 종목에서 조비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자, 조비는 이렇게. 자, 지금 하단이죠. 여기가 내가 볼 때는 하단이고요. 그죠? 대략 한 2,100원에서 뭐 한 2,300원 정도 하단이고요. 윗단은 3,000원 이상대를 보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아 종묘. 네. 자, 요 종목도 후속주가 될 것이겠죠.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 요 정도 박스권은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슈가 되면 다시 만들게 될 것이다. 자,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들. 자, 보시게 되면 물론 이 종목은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은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뭐 이슈가 생겨서 한번 크게 오르고 개성공단 오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재가동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절정을 달할 때까지만 가져가는 거죠. 뭐 솔직히 뭐 2년, 3년, 4년 이런 장기 투자의 어떤 사이즈는 아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점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슈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근히 좀 기다리고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또 이거 좀 손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고점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도 되겠다. 좋은 사람들 뭐 JST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내일 제가 공개 방송 때 경협주들 한번 자세히 점검도 해드리고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